네, 안녕하세요. 정재엽입니다. 네, 저는 수요일 저녁에 주 1회 미적분 대비반을 운영을 할 거고요. 오늘은 시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한 포인트만 좀 짚고 가려고 해요. 저희 반의 목표는 현역 수능 미적분 100점을 목표로 하는 반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92점이나 96점 정도 받는 친구들을 어떻게 100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수업의 구성이 어떻고 교재가 어떻고 뭐 관리가 어떻고 하는 것들은 사실 브로셔에 잘 들어가 있고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아서요.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그 마지막 한 문제 두 문제를 맞추게 훈련을 시키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문제 해결의 단계는 문제를 이해하고 풀이 방법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리고 복기하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푼 게 맞는지 또는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까지를 해서 한 순환으로 볼 건데요. 많은 학생들, 특히 96점, 92점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100점이 안 찍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살펴보니까 실행 단계도 아니고 복기 단계도 아닙니다. 최초의 문제를 이해하고 풀이 방법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하고요. 문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풀이에 들어가거나 또는 뭐 이제 해석에서 뭔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거를 이제 문제 상황 분석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대표적인 뭐 사례를 한번 이번 수능을 가지고 보여드리면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수학 강의를 하러 온 건 아니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는 이번 수능에 나왔던 28번 미적분 문제예요. 그리고 오답률이 73.5%가 나오는데 최고 오답률은 아닙니다. 최고 오답률은 분명히 이제 주관식에서 나오고요. 단답형에서 나오는데 이 문제를 그 우리 선택지가 있으면 항상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 찍기가 있잖아요. 그 찍기를 보정을 해가지고 오답률을 새로 산출을 하면은 오답률이 9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9번, 30번 문제들이 오답률이 89% 정도 잡히는데 그것보다 이 문제가 아이들이 실전에서 제대로 푼 녀석들이 적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 사실은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게 제대로 훈련된 학생들이 어떻게 푸는지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뭐 내용을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주황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 저 식을 보고 그리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내가 교육과정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뭐 여기가 이제 단계가 좀 쪼개질 수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풀겠다를 계획을 세우게 되면요. 이 계획까지 세우면 사실은 풀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게 주관식 기준으로 오답률이 90%가 넘어가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풀이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수능 때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풀었던 것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제를 이해하고 계획만 똑바로 세울 수 있다면은 제대로 풀 수 있는 문항인데 불구하고 아이들이 못 푼 이유는 뭘 거냐 하면은 여기서 요소들을 제대로 체크를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 식이 적분이 불가한 식이라는 걸 캐치를 못한다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F를 그대로 구하는 게 아니고 F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 부분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떠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못 푼다는 거죠. 아이들이 계산력에서 밀려가지고 92점, 96점이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요소들을 해체 분석하는 거, 그리고 그 해체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풀이 방법을 떠올리는 것, 여기 정도가 아이들이 이제 92점, 96점 친구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게 풀이를 시행할 수 있게 하겠느냐, 어떻게 교육을 하겠느냐일 것 같은데요. 문제 상황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첫 단계는 당연하게도 문제 해결의 도구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도구라는 거는 첫 번째로 개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기출에 소개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풀이의 툴, 그 도구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여기서 이 뭐 개념이랑 기출의 중요도는 사실 너무 이제 많이 들어서 되게 상투적인 말로도 들려요. 근데 조금 이제 첨언을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내가 못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교육과정상에서 내가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뭔가를 아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식을 적분하려고 잡고 있거나 저거는 적분이 불가능합니다. 저걸 적분하려면은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어떤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고등학생들한테 요구되지 않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식을 보고 아 얘는 그러니까 A라는 루트가 막혀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B라는 루트로 갈 수밖에 없어. 배제의 원리죠. 그러니까 도구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의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 기준은 교육 과정에 명시되어 있고 교과서에 적혀 있고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 꼼꼼하게 그 바운더리를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의 도구를 완벽하게 익히고 체화하는 거, 여기서 체화라는 단어를 쓴 거는 그냥 알고 있다가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것들 보시면요. 엄밀한 개념 형성되어 있고요. 테마별 학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마별 학습과 조건 변환 훈련을 엮어서 설명을 드리면 겉보기에는 비슷한 형태의 어떤 문제 상황들도 디테일한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른 방향으로 풀이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 하지만 어떤 시각적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 문제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디테일한 조건이 바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보실까요? 소외된 기출문항 살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고3 친구들이 고1, 2 때보다 좀 공부 과정에서 놓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고1, 2 상위권 아이들은 내신 대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야 싶어도 그게 내신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내용들까지 꼭꼭 학습을 하고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수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공부를 이제 조바심이 느껴지니까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자꾸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제 방금 보였던 이전의 사례에서도 여기서 이 녀석이 뭐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회하는 과정을 생각하는 거 이거는 사실 아주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이게 기출 문제에 한번 있던 루틴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가 사실 아주 주류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많이 나왔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기억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소외가 되어버려서 아예 학습을 못한 경우의 친구들은 이 현장에서 그 방법을 떠올리기라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외된 기출문항까지 항상 살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석에 의한 유의미한 문제 해결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게 뭐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우당탕탕 금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친구들은 문제를 이제 푸는데 체계적인 분석과 이해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푸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답이 나와 버렸어. 요렇게 해놓고 동그라미 크게 쳐놓고 나 이거 맞췄어. 요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사실 그거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거든요. 여기저기 찔러 보다가 운 좋게 얻어 걸린 건데 아이들은 이거를 본인이 제대로 이해했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풀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물론 수능날 가서 그렇게 해서 맞춘 거면 의미가 있죠.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 의해서 유의미한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하는 거는 애들한테 너네 이렇게 해봐라고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을 충분하게 보여주고 예시를 보여주고 그거에 따라서 생각하게 해가지고 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수 쌓여야지 시험장 가서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도 그것들을 어, 유리하게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타인지를 항상 켜놔야 되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게 안 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냥 항상 우당탕탕 하다가 어떻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시험장 가면은 높은 확률로 그냥 깨져버립니다. 시험장 가면은 이제 말하자면 그냥 모래주머니를 달고 달리는 느낌일 거잖아요. 아이들 시험장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체계적인 훈련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훈련 단계에서 복기를 항상 하도록 저는 주문을 해요. 고3 아이들도 항상 이제 쫓기거든요. 자료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기 급급해서 이것들을 풀고 나서 복기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복기라는 거는 이제 오답보다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 되는 건데 틀린 것도 이제 틀린 거 다시 풀어봐야 되죠. 근데 맞은 것도 다시 풀어봐야 돼요. 내가 이걸 최선의 방법으로 푼 게 맞는지, 내가 그냥 우당탕탕해서 푼 건 아닌지, 내가 적합한 과정을 통해서 푼 게 맞는지 복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에 의해서 유의미한 문제 해결을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도 그 과정들을 계속 보여줄 거고요. 마지막은 스킬에 의존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스킬에 의존해서 풀이하는 시대가 저물었어요. 확실히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당국에서 교육부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오고 뭐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해라. 그 소위 킬러 문항이라는 것들이 결국엔 뭐였냐면은 뭐 그냥 어려운 거를 배제해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은 대학교 1학년 내용으로 풀리는 애들 또는 어떤 특정한 스킬들로 접근을 하면은 그 출제 의도를 우회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배제하라는 것들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문항들이 뭐 19, 20, 뭐 이쯤에 굉장히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는 스킬 학습을 시켰어야 돼요. 왜냐하면 스킬 없이 접근하는 게 굉장히 난해한 문제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스킬을 들이대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킬러 문항에 배치가 됐을 때는 훈련을 시켰어야 되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지금 교육 당국에서 그냥 대대적으로 저격을 하고 나섰어요. 이거 하지 말라라고 밴을 해놨고 그러면은 변별은 해야 되는데 그 문항들을 그 기존의 스킬 위주의 그 문항들이 뭘로 대체가 되었는가 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문항들처럼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조금 더 원리 원칙에 입각을 해가지고 교육과정상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체 분석해가지고 풀이를 떠올려야 하는 그러니까 스킬이 안 먹히는 문제들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스킬에 의존하는 학습을 하는 친구들 이게 학습자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띄워놓고 그 문제를 그냥 뚝딱뚝딱 해서 풀 수 있는 스킬을 딱 보여주면은 애들 막 눈 돌아가요. 와, 막 미쳤다. 막 이러면서 이거 너무 좋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그런 스킬 한 방으로 풀리는 문항들은 이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당국에서는 특정 문항들을 그냥 찝어가지고 그 문건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소위 킬러 문항 예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문항들을 그냥 딱 박아놓고 이게 왜 이제 부적절한지 막 이렇게 다 설명을 한 자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에 의존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짜잘한 스킬들을 무시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시간 압축을 위해서 스킬은 필요해요. 현역 고3들은 분명히 시간이 부족해요. 집에서 혼자 모의고사 풀면은 50분 만에 푸는 녀석들도 수능 시험장 가면은 절대 그렇게 시간이 안 남아요. 부담감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시간 압축이 필요한데 그 시간 압축을 해줄 수 있는 도구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스킬을 쓸 거면 원리를 이해하고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편식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범위를 완벽하게 학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킬 위주의 학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리를 이해하고 쓴다면 시간 압축도 하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제 고3 정규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 브로셔를 좀 살펴보시면요. 이제 수요일 6시부터 10시 반이고요. 1월 1일 개강을 합니다. 입반 테스트 또는 성적표 제출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반입니다. 네, 그래서 시즌별로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 현역 미적분 100점을 맞춘다는 목표 아래 제가 신경 쓰는 것을 세 가지 포인트로 잡아왔습니다. 정석적인 학습을 시킬 겁니다. 여기서 정석적인 학습은 화려해 보이고
뭐 세련돼 보이고 요런 풀이를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강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우직하게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순서대로 교육과정상에 맞게 진행을 계속할 겁니다. 요게 필요한 부분은 사실 미적분반 개강을 하면은 1단원부터 나가는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바로 이제 뒤에 핵심 파트로 바로 가서 본인이 가진 무기를 쫙 꺼내가지고 보여주고 자 이거 봐봐. 내가 이렇게 잘해. 너네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부터 따박따박 해가지고 혹시 생길 수 있는 빈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가 가져갈 건데 이거는 보통 고3 때는 겨울방학 때는 한 3개 정도의 수업을 듣죠. 서로 다른 선생님 주일회 수업 뭐 3개 뭐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자료들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여기서 나는 뭐부터 풀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개를 다닌다고 하면은 사실 그 자료들을 완벽하게 100% 소화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양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제 나서 가지고 너는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네가 가진 자료 중에 요걸 먼저 하고 그다음은 요걸 해. 뭐 요렇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1, 2 때 내신은 한 선생님이 이제 강하게 이끌어서 쭉 나가죠. 그 커리큘럼을 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순위 설정이 좀 자동으로 되는데 고3 때는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특히 1, 2월 달에 굉장히 길을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잡아줄 거고요. 여기에서 또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무의식 중에 피하기 때문에 본인이 약한 단원보다 본인이 강한 단원을 먼저 손을 뻗어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1, 2월 달은 본인이 약한 부분을 메꿔야 하는 기간인데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들을 잡아주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브로셔의 우측에 보면은 뭐 3번 사항을 보시면은 모든 문항에 질문 처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출처를 가리지 않고 과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원, 투 다 봤고요. 뭐 기하 확통까지도 봤습니다. 뭐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학원의 자료를 가져와도 질문을 다 처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이제 쌓이면은 이게 고3 아이들은 질문이 쌓인 상태로 일주일이 넘어가면은 그 문항은 다시는 못 본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매주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1주, 2주 넘어가면은 그거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매주 따박따박 질문 처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데 어떤 학원들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의 것들도 다 질문 처리를 해서 확실한 학습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변수 통제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파이널 시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변수 통제 훈련은 뭐냐면 아이들이 실력이 현역들 중에는 실력이 아주 출중해서 뭐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은 100분이 100이 항상 찍히고 뭐 이제 막 사설은 보통 수능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오니까 그런 문제들도 막 100점, 96점 이렇게 잘 찍는데 그러니까 이 녀석 실력대로라면 수능장 가서 분명히 100을 찍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역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 수능 시험장 현장의 압박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7월부터 파이널 기간으로 잡아요. 7월부터 실전 훈련을 계속 시키면서 실제로 수험장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보면은 100분을 다 안 주고 그냥 70분 타임어택을 시켜요. 똑같은 30문항짜리 세트를. 딱 그 정도 느낌이거든요. 아이들이 100분을 다 쓸 수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수능장에 가면은 한 70분 정도 쓰는 느낌인 건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타임어택도 시키고 뭐 한 번은 제가 꽹가리 친 적도 있거든요. 막 한 30분 있다가 그냥 꽹가리를 쳤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하고 하는데 변수 통제 훈련을 정확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꽹가리 이런 건 그냥 에피소드고 더 중요한 거는 그날 시험장에 갔을 때 보통의 학생들이 어떤 마인드 상태로 들어가는지 1교시 국어 종이 칠 때 어떤 변화를 겪는지 2교시 때는 어떤지 영어에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시즌별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요 내용은 이제 좌측에 브로셔 좌측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원투쓰리의 목표는 시즌 1에는 미적분을 전범위 완벽하게 학습을 한다. 개념과 기출을 학습한다. 그리고 3월, 6월은 이때 체급을 확 올려줄 겁니다. 문제 해결, 다양한 문제들을 풀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별 학습을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풀릴 거예요. 저는 문제 편식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절대 수험생이 가질 수 있는 마인드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아이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런 것도 나와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당국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문항이 아니면은 일단 다 배우고 봐야 됩니다. 요즘 메타가 안 나왔던 게 자꾸 나오는 메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전범위 학습을 계속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는 7월부터 파이널 기간으로 잡고 한 방에 100점을 맞기 위한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강사입니다. 이제 내가 잘하는 거랑 별개로 아이들을 잘하게 해야 되니까 저 녀석들이 못 갖춘 게 뭘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그 고민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좋은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